안녕하십니까. 커말 2급 필기 강사 공석입니다. 2014년도 2회 핵심 기출문제 풀이를 지금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모든 문제를 풀이하는 것은 아니고요. 강의 중에서 설명드리지 않았던 문제들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2014년 2회 기출문제를 분석을 하면요. 좀 생소하게 출제된 문제 수가 컴퓨터 일반에서는 조금 많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8문제가 생소하게 출제가 되었고요. 그리고 스프레드시트 일반 같은 경우에는 무난하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대부분 좀 쉽게 출제가 되고 5문제 정도가 조금 어렵게 출제가 되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컴퓨터 일반이 이번 시험에서는 조금 어렵게 출제가 되고요. 보통 일반적으로는 스프레드시트 일반이 좀 더 어렵게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스프레드시트 일반을 좀 더 중점적으로 학습을 하셔야 되고요. 이번 시험은 컴퓨터 일반이 조금 어렵게 출제된 그런 유형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 주의할 점은요. 기출문제가 출제가 된다라면은 동일하게 출제되기보다도 응용되어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기출문제 풀이할 때 단순히 암기 위주로 하시면 안 됩니다. 강의 들으시고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하시면서 문제를 풀이하셔야만 여러분들 과락 발생하지 않고 한 번에 합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컴퓨터 1번부터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중 인터넷을 이용한 자체 검색 기능은 가지고 있지 않으나 한 번의 검색어 입력으로 여러 개의 검색 엔진에서 정보를 찾아주는 검색 엔진이 무엇이냐. 자, 지금 이 문제는요, 검색 엔진의 유형을 묻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검색 엔진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이버도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구글도 있을 거고요. 다양한 검색 엔진 이용을 할 겁니다. 근데 검색 엔진이 사실은 아니죠. 이것은 이제 검색 사이트가 되는 겁니다. 포털 사이트가 되는 거고요. 여기서 묻는 것은 이런 뭐 네이버냐 다음이냐 이것을 찾으라는 것이 아니고요. 검색 엔진의 유형을 묻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기 보시면 1번부터 4번까지 나와 있는데 각각을 이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1번에 디렉토리형 검색 엔진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디렉토리형이란 것은 이런 것이죠. 자, 대분류. 자, 이것을 나누면은 또 중분류. 자, 여기서 또 나누면은 자, 소분류, 이렇게 나뉘겠죠. 자, 이런 구조를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커말 2급, 커말 2급 자격증이다. 그럼 필기가 있을 거고 또 실기가 있겠죠. 필기에서도 또 과목이 나뉘겠죠. 자, 이런 식의 이제 그 구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찾고자 하는 데이터가 필기에서 컴퓨터 일반에 대한 뭐 기출 문제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위에서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이렇게 해서 접근해서 찾아가는 방식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게 디렉토리형 검색 엔진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주제별 뭐 메뉴 검색 엔진이다, 그렇게 부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같은 뜻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예전에 야후 사이트가 이와 같은 방식의 이제 검색 엔진을 이용을 했었습니다. 자, 최종적인 그 정보 검색을 위해서는 대분류 시작을 해서 중분류, 소분류 등의 중간 과정을 방문해야 한다는 그런 불편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점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사용하지 않죠, 잘. 자, 두 번째는 이제 키워드형 검색 엔진이다, 이렇게 나왔는데요. 자, 키워드형 검색 엔진이라는 것은 로봇이라는 그 프로그램을 이용을 합니다. 프로그램. 자, 로봇이라는 프로그램을 이용을 해서 전 세계에 있는 웹사이트들을 다 방문을 하는 거예요. 방문을 해서 키워드별로 해서 정보를 따로따로 저장을 하는 겁니다. 그냥 쭉 방문을 해서 이것은 커말 2급 필기와 관련된 사이트다. 그러면 여기에 등록을 하고, 자, 이것은 정보 처리 관련된 사이트다. 그럼 여기에 등록하고,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사람이 직접 찾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 프로그램. 자, 이것을 로봇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로봇을 이용을 해서 자동적으로 정보를 수집을 해요. 자, 그럼 데이터베이스 양은 상당히 커지겠죠. 자, 커지는데 단점은 뭡니까? 자동화했기 때문에 잘못된 데이터들도 분명히 포함이 되어 있을 수가 있어요. 정보가 아닌 쓰레기인 경우도 분명히 있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 단점은 있습니다. 하지만은 정보 수집은 상당히 빨리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키워드형 검색 엔진을 다른 말로 로봇 에이전트형 검색 엔진이다, 그렇게 부릅니다. 자, 그다음 세 번째, 메타 검색 엔진. 자, 여기서 이제 정답이 되는 것이 메타 검색 엔진이 되는 겁니다. 메타 검색 엔진은요, 자체적으로는 검색 기능이 없습니다. 자체적으로는 없어요. 없지만은 커말 2급 필기라고 검색을 하면은 나한테는 그런 DB 데이터베이스가 없지만은
네이버라든지 네이버라든지 다음이라든지 구글이라든지 이런 여러 개의 검색 엔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거기서 찾아서 그냥 보여주는 거예요. 개념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자, 그것을 메타 검색 엔진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다른 말로 지능형의 검색 엔진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메타라는 의미가 더 높은, 초월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능형이다. 자, 이렇게 연관 지어서 보시면 되겠죠. 자, 4번 하이브리드형 검색 엔진. 자, 하이브리드는 이제 혼합한다 그런 의미가 있죠. 장점들을 뽑아서 만든 검색 엔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단점보다는 장점이 당연히 많을 겁니다. 조금 전 말씀드렸던 디렉토리형 그리고 키워드형을 혼합을 했는 거예요. 그래서 디렉토리형은 아무래도 정보가 그 어떤 정확성이 높을 수밖에 없겠죠.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이렇게 해서 찾아내기 때문에 정확성은 높다. 그 대신 불편하다라는 단점이 있었고요. 키워드형은 정보 양은 많죠. 정보 양은 많지만은 불필요한 데이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단점이 있는 거예요. 장단점이 있는데 이것을 같이 합치게 되면은 이제 이게 이제 하이브리드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네이버 같은 경우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이버에서 직접 검색을 해서 검색 키워드에 맞는 데이터들이 쭉 보여지죠. 자, 쭉 보여지고 이 데이터들을 어떻게 카테고리별로 해서 디렉토리별로 해서 또 볼 수도 있잖아요. 그죠? 클릭을 해서 뭐 그림만 또 볼 수도 있고 뭐 블로그만 또 따로 볼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카테고리, 디렉토리를 나누어서 볼 수도 있고 검색을 해서 바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양도 많고요. 로봇을 이용을 해서 데이터를 수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합쳐서 하이브리드형 검색 엔진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중 제어판 작업에서 플러그 앤 플레이어의 지원 여부에 따라 작업 방법이 달라지는 것은, 자, 플러그 앤 플레이가 뭐죠? 플러그, 연결하면은 바로 플레이 할 수 있다. 그런 뜻이 되는 것이죠. 자, 하드웨어 장치는요, 사실 연결을 하면요, 연결 후에, 자, 드라이버라는 프로그램을 설치를 해야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죠? 연결했다고 해서 바로 이용할 수는 없어요. 그 해당 제품에 대한, 해당 하드웨어에 대한 정보를 운영체제한테 알려주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게 드라이버잖아요. 그쵸? 자, 설치를 해야 되는데, 요즘은요, 플러그 앤 플레이를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영체제가 그 하드웨어의 드라이버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만일 USB 메모리를 연결을 했잖아요. 그죠? 연결하면은, 따로 뭐 프로그램 설치 없이 바로 인식을 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게 플러그 앤 플레이가 되는 겁니다. 하드웨어 장치를 추가할 때 운영체제가 이를 자동적으로 인식하여 설치 및 환경 설정을 용이하게 해주는 기능. 그러니까 운영체제가 윈도우즈 XP나 윈도우즈 7 같은 경우에 자동으로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거하고 관련된 것을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어떤 것이 되겠습니까? 날짜고 시간, 전원 구성, 프로그램 뭐 이런 것은 상관이 없어요. 상관없고요. 하드웨어하고 관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장치, 프린터 추가, 자, 이 제어판의 기능하고 관련이 있다.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중 각 통신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2번, 뭐 4번은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글자 보시면 다 이해를 하시겠죠. 자, 로컬 같은 경우에는 짧은 구역, 그죠? 보통 뭐 사무실 정도를 말씀을 하시면 되고요. 와이드 같은 경우에는 좀 넓은 지역이죠. 넓은 지역이 되고요. 여기서 V가 value를 뜻하는 겁니다. 어떤 가치를 더한다. 자, 그런 설명이 나오면 맞는 겁니다. 그래서 1번, 2번, 4번은 맞고요. 3번은 설명드리지 않았는데, 자, ISDN인데 앞에 B가 붙었습니다. BISDN. 자, 이것은 ISDN을 좀 더 빠르게 만든 이제 통신망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초고속으로 대용량의 데이터를 전송하며 동기식 전달 방식을 사용하는 통신망이다. 자, 이건 맞는 설명 같지만은 동기식이라는 설명이 틀렸습니다. 나머지는 맞는데 동기식이라는 설명이 틀렸어요. 자, BISDN, 여기서 B가 브로드밴드를 얘기를 하는데 이것을 광대역, 고속이다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광대역, 고속 ISDN을 BISDN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렇게 ISDN에서 고속으로 해서 이제 전송할 수 있는 이런 이제 통신망을 구현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을 ATM이라고 얘기합니다. ATM. 자, 이 용어도 하나 기억을 하십시오. 시험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BISDN에서 전송하는 방식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는 ATM 방식이다.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BISDN을 실현하기 위한 방식이고요. 데이터 전송에서 대량의 정보를 셀이라고 하는 짧은 패킷으로 이제 분할을 해서 셀이라는 단위로 해서 잘게 분할을 하는 거예요. 큰 정보를 분할을 해서 비동기로 동기식이 아닙니다. 비동기로 고속 디지털 정보를 다중 전송하는 방식이다. 자, 이 방식을 ATM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BISDN은 ATM 방식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동기식이 무엇이냐, 비동기식이 무엇이냐.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릴게요. 차이점을, 장단점이 있습니다. 자, 일단 동기식이란 것은요, 딱딱 맞추는다, 동기시킨다. 자, 싱크를 맞춰준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죠? 자, 싱크를 이제 동기라 같은 뜻으로 보시면 되는데요. 이런 겁니다. 송신 측이 있고 수신 측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송신 측에서 수신 측과 미리 약속한 방법에 따라 데이터 전송의 시작을 알리는 데이터를 보내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데이터만 보내는 것이 아니고요. 자, 서로 싱크를 맞출 수 있도록, 동기를 맞출 수 있도록 동기와 제어할 수 있는 문자를 포함을 해서 이렇게 보내는 겁니다. 그럼 수신 측에서 이 제어 문자, 동기 제어 문자를 보게 되면은 데이터가 들어오는 거구나, 전송이 시작이 되었구나 라고 인식을 하는 겁니다. 이게 동기식 전송 방식이 되는 거예요. 됐죠? 자, 여기서 그 다음에 이제 비동기식 방식은요, 여기서 B라는 것이 동기화를 시키지 않는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동기화를 시키지 않아도 된다. 그러니까 동기화를 시키지 않아도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다.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송신 측에서 전송을 하면 수신 측에서는 반드시 데이터가 들어온다는 것을 알고는 있어야 돼요. 알고 있어야 되는데 이런 동기 제어 문자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요. 다른 방식을 이용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방식이 뭐냐면은 고정된 크기의 비트를 송신 측과 수신 측에 맞춤으로써, 그러니까 이 덩어리, 데이터를 보내는 이 덩어리를 고정된 크기로 미리 약속을 하는 겁니다. 만약 10비트라면 10비트다 딱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10개의 비트가 들어오면 데이터 하나 들어왔구나. 또 10개의 비트가 들어오면 데이터 하나 또 들어왔구나. 수신 측에서 이해를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고정된 크기로 해서 전송을 하기 때문에. 이해하시겠죠? 자, 그래서 앞에 있는 데이터하고 뒤에 있는 데이터는 사이에 휴지 상태라고 해서 아이들 타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아실 필요는 없고요. 휴지 시간을 조금 둡니다. 간격을 두고 그 다음 두 번째 데이터를 전송을 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비동기식으로 해서 데이터를 전송하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BISDN은요, 동기식이 아니라 비동기식이라고 그렇게 기억을 하십시오. 다음 중 이진수의 이해 보수 표현으로 옳은 것은, 자, 보수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이진수는 여러분 잘 아시겠죠? 1과 0으로 되어 있는 숫자, 그것을 이진수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보수라는 것을 또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보수라는 것은 이제 컴플리먼트, 서로 상반된 숫자를 보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중학교 때 그 집합을 배울 때 여집합이라고 배우셨죠? 여집합. 자, 여집합이 뭡니까? 컴플리먼트가 되는 거예요. 자, 전체 집합 U가 있으면은, 자, 이게 집합 A라고 봤을 때, 집합 A가 있고, 전체 집합이 있죠. 전체 집합이 1, 2, 3의 원소를 가지는 집합이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자, A는 1이다. 그러면은 A가 아닌 값은 2하고 3이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집합 A는 1이 되고, A의 여집합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2하고 3이잖아요. 원소가. 그래서 그때 여집합이라고 우리가 C 이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이게 보수의 개념이 되는 거예요. 컴플리먼트. 됐습니까? 그래서 서로 상반되는 수를 우리는 보수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컴퓨터에서는요, 이 보수라는 개념을 이용을 해서 이제 덧셈과 뺄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덧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상기를 이제 이용하면 쉽게 구할 수가 있는데, 뺄셈은요, 보수를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컴퓨터 내부에서는 가상기는 있는데요. 가상기가 있어요. 가상기는 있는데 감상기는 보통 없습니다. 감상기는 뭐예요? 뺄셈하는 거잖아요. 그죠? 덧셈은 가상기를 이용해서 하면 되는데, 뺄셈은요, 감상기가 없기 때문에 할 수 없는데, 감상기가 없더라도 할 수 있는 것이 보수라는 개념을 이용을 해서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가상기만 있으면은 덧셈도 할 수 있고 뺄셈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원리를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들도 보수를 이용을 해서 뺄셈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100에다가 98을 빼라고 한번 문제를 제가 한번 여러분들한테 드려볼게요. 그러면은 100 빼기 98 이렇게 계산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이거 빨리 계산하라고 하면은 실질적으로 이렇게 뺄셈 합니까?
아니죠. 자, 98에다가 얼마를 더하면 100이 될까라는 그런 개념으로 접근을 할 겁니다. 그래서 2라는 숫자를 빨리 찾을 수가 있겠죠. 98의 보수가 2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100이라는 숫자에다가 98을 뺄 때는 빨리 계산할 때는 보수를 찾는 거예요. 98의 보수 2가 되기 때문에 정답은 2다 이렇게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00에다가 98을 빼는 이런 우리 초등학교 때 배웠던 이런 방식으로 계산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뭐 예전 방식으로 계산을 한다라면은 1의 자리에서 숫자가 없기 때문에 자리 빌려 와야 되고 또 없기 때문에 또 자리 빌려 와야 되고 0이 되고 10인데 자 9가 되고 자리 빌려주고 10에다가 8을 빼서 2가 되고 9에서 9를 빼기 때문에 0이 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2가 된다. 이렇게 계산 안 하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보수라는 개념을 다 여러분도 이용을 하고 있어요. 뺄셈을 할 때. 컴퓨터가 이런 방식으로 계산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보수에 대해서 이제 개념을 말씀을 드렸고, 금방 말씀드린 것은 10진수. 우리는 10진수를 이용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10의 보수일 때, 6의 보수 값은 4가 된다. 물론 반대로 이제 4의 보수는 또 6이 되겠죠. 자, 이것은 10진수에서 10의 보수의 개념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10진수에서 9의 보수도 있습니다. 9의 보수는 10의 보수에서 1을 빼주면 돼요. 그래서 5하고 이제 보수 9의 보수는 4가 되는 거예요. 더하면 9가 되겠죠. 더하면 또 10이 되는 거고요. 2의 보수, 이진수에서 또 생각을 해보면요. 컴퓨터는 이진수잖아요. 그죠? 이진수에서 또 생각을 해보면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10진수에서 10의 보수, 9의 보수가 있듯이 2의 보수가 있고 1의 보수가 있어요. 2의 보수는 더해서 2가 되면 되는 거고요. 1의 보수는 더해서 1이 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1의 보수에다가 플러스 1을 하게 되면 2의 보수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1의 보수가 여기서는 1의 보수에서는 0이지만은 2의 보수에서는 1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0에다가 1을 더하면은 이제 2의 보수 1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이진수에는 1의 보수가 있고 2의 보수가 있고 1의 보수에다가 플러스 1을 하게 되면 2의 보수 값을 또 찾을 수가 있다. 자,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2의 보수를 표현을 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0, 1, 1, 0이 문제에서 주어졌고요. 자, 그러면 이것을 한번 변환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할 일이 뭐죠? 첫 번째 할 일. 일단 2의 보수를 만들려면은 1의 보수로 만들어 주셔야 되는 겁니다. 1의 보수는 어떻게 바꾸면 되겠습니까? 0일 때는 1이 되고요. 1일 때는 0이 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반전시킨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0은 1이 되고 1은 0이 되는 겁니다. 1, 0, 0, 1. 자, 이게 1의 보수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1의 보수에서 2의 보수를 바꿀 때는 조금 전 어떻게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플러스 1을 하게 되면은 2의 보수가 되는 거예요. 자, 플러스 1을 하는 겁니다. 자, 2의 보수로 이제 계산을 하는 겁니다. 2가 아니죠. 1 더하기 1은 2가 아닙니다. 자, 1 더하기 1은 0이 되고 올림수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1이 되고 0이 되고 1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010.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CPU의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클럭 주파수 이거 뭐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뭐 헤르츠 우리가 CPU를 구매를 할 때 뭐 기가헤르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자, 이것은 프로세서의 속도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클럭 주파수는 성능하고 관련이 있고요. 자, 캐시 메모리의 크기도 영향이 있죠. 자, 캐시 메모리는 CPU하고요 주기억장치 사이에 있는 그러니까 CPU 내에 사실은 그 캐시 메모리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CPU가 있으면은 그 내에 캐시 메모리가 있어요. 자, 그래서 CPU의 성능을 이제 판단을 할 때 캐시 메모리도 중요하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캐시 메모리가 이제 컴퓨터의 처리 속도를 향상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그다음 워드의 크기도 중요합니다. 워드의 크기. 자, 우리 자료 단위의 크기를 이제 구분을 하면요. 비트, 바이트, 워드, 필드, 레코드, 파일, 데이터베이스까지 있습니다. 비트가 이제 정보의 최소 단위가 되고요. 8개의 비트가 모이면 바이트란 단위가 되는 겁니다. 자, 바이트는 문자 표현의 최소 단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A, B, C 이런 것들이 바이트 단위로 저장이 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 바이트가 모여서 이제 워드라는 단위가 되는데요. 자, 워드라는 것은요. 컴퓨터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명령의 단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처럼 8개 비트가 1바이트다라고 이렇게 물리적으로 딱 정해진 것이 아니고요. 이건 논리적인 개념이에요. 워드는 컴퓨터의 성능에 따라 조금 다릅니다. 자, 무슨 뜻이냐면은
자, CPU가 있습니다. 자, 이게 메인 메모리가 되고요. 자, 기억장치 공간에 뭐 이게 1번지, 2번지, 3번지, 4번지, 5번지 이렇게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CPU가 한 번에 클럭 펄스가 발생을 할 때 이렇게 가져와서 처리를 합니다. 자, 가지고 오는데 이때 가져오는 이 양, 자, 이게 32비트일 수도 있고, 그죠? 32비트일 수도 있고 64비트일 수도 있어요. 한 번에 가져오는 이 양이 32비트의 양이 될 수도 있고 64비트의 양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에 가져오는 이 양을 32비트라면은 이 컴퓨터는 32비트 컴퓨터가 되는 거고요. 한 번에 가져오는 양이 64비트라면 64비트 컴퓨터가 되는 겁니다. 당연히 한 번에 가져오는 양이 크면 클수록 처리하는 속도는 빠를 수밖에 없겠죠. 그죠? 자, 이때 이 한 번에 가져오는 이 크기, 자, 이 크기를 워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워드. 자, 이게 명령어가 되는 거예요. 명령어. 자, 이 명령어의 단위. 자, 이것을 워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워드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당연히 CPU의 성능은 향상이 된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4번에 직렬 처리라고 되어 있는데, 직렬 처리가 아니고요. CPU 성능하고 CPU의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요, 직렬이 아니고 병렬입니다. 병렬. 우리가 이제 CPU 보면은, CPU가 하나만 있을 때도 있지만은, 2개 이상이 있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2개 있을 때는 듀얼 CPU라고 얘기를 합니다. CPU를 2개를 설치를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을 병렬로 연결하게 되면은, 그만큼 성능은 향상이 됩니다. 자, 키보드는 키의 기능에 따라 몇 개의 그룹으로 분류할 수 있다. 다음 중 키보드의 분류와 그에 속하는 키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키보드 한번 보십시오. 자, 키보드 보시면은 키가 쭉 나열이 되어 있는데 그룹으로 나뉘어져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상단에 보시면은 F1부터 시작을 해서 쭉 있죠. F12까지 있습니다. 이것은 특수 기능을 정의하는 키가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F1번 누르면은 도움말이 보여지죠. 그런 이제 기능 키를 뜻하는 겁니다. 기능 키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입력키. 자, 숫자 입력키, 문자 입력키, 숫자 입력키, 가장 키가 많죠. 숫자도 있고, 문자도 있고, 있습니다. A, B, 퍼센트 이런 것들이, 입력키가 많습니다. 자, 그다음 탐색키가 여기 탭, 엔터, 스페이스바라고 나왔는데, 탐색키는요, 그게 아니고요. 우리가 이제 문서나 웹페이지에서 이동을 할 때, 혹은 편집을 할 때, 그 방향키 있죠. 화살표 모양으로 되어 있는 방향키. 쭉 이동을 하고, 그죠? 페이지를 아래로 내리고, 자, 이게 뭡니까? 탐색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설명한 것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고요. 자, 제어키는 맞습니다. Ctrl, Alt, ESC. 자, 이런 것들은 단독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자, ESC를 단독으로 클릭을 했을 때 빠져나오죠. 빠져나오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고요. Ctrl, Alt 키 같은 경우에는 특정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다른 키하고, Ctrl C, Ctrl V, 함께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제어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중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캐시 메모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캐시 메모리 다시 설명을 드리면은, 자, CPU, 캐시 메모리가 있고요. 자, CPU가 있고요. 자, 메인 메모리가 있다 가정을 하겠습니다. 만약 캐시 메모리가 없으면 CPU는 항상 메인 메모리에 가서 데이터를 가지고 와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CPU가 메인 메모리보다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상대적으로 메인 메모리는 속도가 느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성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캐시 메모리라는 것을 두는 겁니다. 그 사이에 두고요. 보통 CPU 내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두고요. 그래서 자주 사용하는 것은 캐시 메모리에 두는 거죠. 두고요. 메인 메모리까지 가지 않고 캐시 메모리에서 바로 데이터를 찾아오는 겁니다. 그럼 속도는 전반적으로 향상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기억 용량은 작으나 속도가 빠른 버퍼 메모리다. 자, 임시적으로 기억하는 공간을 버퍼라고 얘기를 합니다. 맞는 설명이죠. 캐시 메모리는요, 무한정 느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비싸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용량은 작고요, 속도는 빠릅니다. 자, 가능한 최대 속도를 얻기 위해 소프트웨어로 구성한다. 아니죠. CPU 내에 물리적으로 하드웨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3번 기본적인 성능은 히트율로 표현한다. 히트율이 뭐냐면은, 자, CPU에서 데이터를 찾습니다. 자, 찾을 데이터가 이런 데이터예요. 1번, 2번, 3번, 4번, 5번 데이터입니다. 자, 그런데 1번 데이터를 찾으려고 보니까 CPU에 있나 찾는 거예요. CPU에 그 캐시 메모리에 있느냐? 보니까
1번이 다행히 캐시 메모리에 있었습니다. 자, 그럼 이것은 히트가 된 거죠. 적중을 했는 겁니다. 캐시에 자료가 있는 확률을 히트율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있어요. 그럼 없다라면 만일 2번을 찾는다. 2번은 캐시 메모리에 없고 메인 메모리에 있는 거예요. 그럼 캐시에 갔다가 없구나. 다시 메인 메모리에 가는 겁니다. 이것은 실패죠. 실패. 그래서 성공하는 경우가 있고 실패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이것을 계산을 하게 되면 히트율이 계산이 돼요. 이게 맞는 설명이고요. 자, CPU하고 주기억장치 사이에 위치한다. 맞죠? 다음 중 윈도우즈 7의 절전 모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절전, 전기를 절약하는 모드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시스템 종료에 보시면은, 자, 윈도우즈 7에서 시스템 종료에 보시면은 이 버튼이 있죠. 자, 이 버튼을 클릭을 하면은 로그 오프도 할 수도 있고 절전을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 최대 절전 모드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절전 모드를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메뉴가 보여질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 기능을 얘기를 하는 건데, 절전 모드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절전 모드가 있고요. 최대 절전 모드가 있고요. 자, 이 두 가지의 장점을 합친 하이브리드 절전 모드가 있습니다. 자, 각각에 대해서 먼저 설명 좀 드릴게요. 절전 모드는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절전 모드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컴퓨터를 장시간 사용하지 않을 때 주변 장치들의 전원을 차단하여 전력 소비량을 최소화했다가 마우스 단추나 키보드에 이미 키를 누르면 곧바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모드를 얘기를 한다. 잠시 여러분들 식사로 간다든지, 그죠? 잠시 자리를 비울 때, 그때 컴퓨터를 종료하기는 좀 그렇잖아요. 그죠? 자, 그때, 이제 절전 모드로 이제 바뀌게 되고, 다시 돌아와서 마우스 단추를 클릭을 한다든지, 키보드를 누르게 되면은, 바로 조금 전 작업했던 그 화면을 바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게 절전 모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대 절전 모드는 뭐냐면은, 그, 전기 전략, 그러니까 전력 소비량을 더 최대로 이제 전략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컴퓨터의 메모리에 모든 작업 내용이 하드디스크로 저장된 후 컴퓨터가 종료됩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 작업했던 화면을 저장을 일단 하되 종료를 시키는 거예요. 종료. 자, 절전 모드는 종료의 개념이 아니죠. 컴퓨터는 작동 중에 있습니다. 작동 중에 있고 단지 주변 장치, 그러니까 모니터가 꺼지고 그리고 하드디스크 내에 있는 그런 어떤 작업 과정들이 작업되는 것들이 잠시 멈추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종료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컴퓨터를 다시 켜면 컴퓨터를 끌 때 작업 중이던 모든 프로그램과 문서가 화면에 그대로 표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곧바로 표시되는 건 아니겠죠. 종료됐다가 다시 부팅을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절전 모드보다도 좀 더 이제 전력 소비량을 더 최대화할 수 있다.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하이브리드는 이 두 가지를 합친 겁니다. 그래서 절전 모드의 빠른 재시작과 최대 절전 모드의 데이터 저장의 장점을 결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 메모리의 모든 작업 내용을요, 하드디스크에 일단 저장하고요. 종료하는 것이 아니라 절전 상태로 가는 겁니다. 절전 상태. 전환했다가 해제 시 곧바로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여기서 절전 누르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 세 가지 중에서 하이브리드 절전 모드예요. 하이브리드 절전 모드가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데스크탑 같은 경우에는 항상 이제 전원이 공급이 되잖아요. 그죠? 항상 전원이 공급되기 때문에 하이브리드 절전 모드로 이제 하면 됩니다. 보통 무난하게 이용하면 되고요. 하지만은 우리 노트북 같은 경우에는 충전식의 방식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절전 모드가 이제 최대 절전 모드예요. 보통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보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절전 모드는 작업을 다시 시작하려 할 때 컴퓨터를 빠르게 다시 켤 수 있는 저연원 전략 상태이다. 맞죠? 최대 절전 모드는 주로 랩톱. 자, 랩톱이 뭐죠? 자, 노트북을 얘기하는 겁니다. 노트북. 자, 노트북 맞는 설명이에요. 랩톱용으로 디자인된 전략 상태로 열려있는 문서와 프로그램을 하드디스크에 저장한 다음 컴퓨터를 끈다. 맞는 설명이고요. 하이브리드 절전 모드는 주로 데스크탑. 자, 조금 전 말씀을 드렸죠. 이 절전이 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이브리드. 보통 데스크탑에서는 하이브리드 절전 모드를 이용을 합니다. 자, 데스크탑 컴퓨터용으로 설계되었으며 전원 오류가 발생할 경우 하드디스크에서 작업을 복원할 수 있다. 왜 복원할 수 있어요? 왜 복원할 수 있습니까? 하이브리드 절전 모드란 것은 모든 작업 내용을 하드디스크에 저장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복원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4번 절전 모드는 오랫동안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을 예정이고 그 시간 동안 배터리를 충전할 기회가 없을 경우 가장 적합한 모드다. 자, 이 설명 자체가 뭡니까? 이건 노트북에 대한 설명이죠. 배터리를 충전할 기회가 잘 없잖아요. 노트북은. 그렇죠? 그래서 절전 모드가 아니고요. 최대 절전 모드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스프레드시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중 데이터가 입력된 셀에서 딜리트 키를 눌렀을 때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뭐 엑셀 작업을 할 때 딜리트 키 자주 이용합니다. 그죠? 딜리트 키를 눌렀을 때는 일단 눈에 보여지는 것은 셀에 저장된 데이터, 내용이 일단 지워지죠. 그죠? 내용이 지워집니다. 일단 그거 생각하시고 보기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에 보시면은 메모는 지워지지 않는다. 이거 맞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은 지워지는데 그 해당 셀에 설정되어 있는 메모가 있겠죠. 자, 그 메모는 지워지지 않습니다. 메모는 별도로 지워야 돼요. 자, 2번 셀에 저장된 내용과 서식이 함께 지워진다. 자, 이게 정답이 되겠네요. 내용은 지워진다는 설명 맞습니다. 맞는데 서식이 함께 지워진다. 이건 설명이 틀렸습니다. 서식을 만일 여러분들이 뭐 숫자로 혹은 통화로 설정을 했다. 그러면 그 데이터는 지워지되 그 설정 상태는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다음에 데이터를 입력을 했을 때 만일 통화로 설정을 한 상태라면은 1 입력을 하면은 1 해서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자, 3번 홈, 편집, 지우기, 내용 지우기를 실행한 것과 동일한 결과가 발생을 한다. 그러니까 내용 지우기가 바로하기 메뉴, 그러니까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셀을 선택을 하고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클릭을 했을 때 보여지는 바로하기 메뉴에도 내용 지우기가 있고요. 이렇게 접근을 해도 내용 지우기 기능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같은 의미로 기능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동일한 결과가 발생을 합니다. 자, 그래서 서식은 함께 지워지지 않는다. 그렇게 기억을 하십시오. 자, 다음 중 셀 서식 대화 상자에서 표시 형식의 각 범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표시 형식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범주가 여러 가지가 있죠. 일반, 숫자, 통화, 회계, 날짜, 뭐 기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자, 일반 서식 한번 보십시오. 일반 서식은 뭐죠? 특정한 서식을 지정하지 않으면 일반 서식이 되는 거예요. 근데 각 자료형에 대한 특정 서식을 지정하는 데 사용이 된다. 자, 각 자료형의 특정 서식을 지정하려면은 숫자, 회계 뭐 이런 것을 선택을 해야겠죠. 그래서 일반 셀 서식에서는 특정 서식을 지정하지 않습니다라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자, 일반은요. 셀 서식에서는 특정 서식을 지정하지 않은 그런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설명을 잘못했습니다. 자, 숫자는 숫자 맞고요. 회계는 통화, 뭐 소수점 맞고요. 기타는 뭐 이런 내용이 맞습니다. 자, 다음 중 각 워크시트에서 채우기 핸들을 A 세 번째로 셀로 끌었을 때 A 세 번째 셀에 입력되는 값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자, 하나의 값을 이제 선택을 해서 이제 밑으로 끌어내린 것이 아니죠. 이건 뭡니까? 이렇게 그룹으로 해서 여러 개의 셀을 동시에 선택을 해서 끌어내렸습니다. 자, 이건 무슨 뜻입니까? 무슨 뜻이냐면은 첫 번째 셀하고 두 번째 셀에 어떤 상관관계, 그것을 생각을 해서 A 세 번째 셀의 값을 표시를 해라.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숫자인 경우에는 차이값, 그러니까 12.8에서 13.8로 플러스 1 됐잖아요. 그렇죠? 그럼 다음에도 어떻게 된다? 플러스 1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4.8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됐죠? 자, 그다음 두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 두 번째 셀이네요. A 두 번째 셀을 단순히 선택을 해서 끌어내리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자동 채우기 핸들로 해서 쭉 끌어내리게 되면은 기본적으로는 복사입니다. 복사. 자, 동일한 값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됐죠? 자, 그다음 A하고 B하고 이렇게 범위 선택을 해서 끌어내렸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에는 숫자도 그 간격을 계산해서 만들어지듯이 문자도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문자를 엑셀에서 자동으로 인식을 해서 C를 만들 수는 없습니다. 만들 수가 없고요. 그래서 문자인 경우에는 숫자인 경우에는 차이값만큼 계산이 되지만은 문자인 경우에는 범위 설정에 포함된 값을 반복해서 입력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끌어내리게 되면 여기는 A, 그 다음 B, 그 다음 또 A, 그 다음 B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자, 4번 A, B에서 B를 끌어내렸네요. 자, 이것은 B가 되겠죠. 숫자도 문자도 그냥 끌어내리게 해버리면은 복사가 되는 겁니다. 다음 중 아래에 피벗 테이블과 이를 활용한 데이터 추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피벗 테이블 나오면 여러분들 복잡하다.
나오는 용어들 자체가 복잡하잖아요. 그죠? 어렵다라고 느낄 수가 있는데 차근차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사람 이름이 있죠. 사람 이름이 있고요. 이제 학과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전공이 표시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점수가 나와 있죠. 점수가 나와 있고, 여기 보시면 토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도 한번 연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자, 이 사람에 대한 전공은 경영학과가 될 거고, 그때 토익 점수는 880점이다.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자, 이 피벗 테이블의 결과를 보시고요. 원본 데이터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생각을 해보시면 좀 더 문제 풀이가 쉽습니다. 자, 한번 보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1번에 피벗 테이블 옵션에서 열 총합계 표시가 해제되었다. 자, 열 총합계 표시가 해제되었다. 자, 일단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 자, 열 총합계 표시가 해제되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열은 어디입니까? 자, 이것은 행 방향이죠. 이건 열 방향이잖아요. 맞습니까? 자, 경영학과에 대한 이 점수들에 대한 총합계가 여기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열 총합계는 표시가 되어 있지 해제가 된 것은 아닙니다. 표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요. 우리가 피벗 테이블을 만들게 되면은 이렇게 총합계가 행으로도 총합계가 만들어지고요. 열로도 총합계가 만들어집니다. 물론 총합계는 없앨 수도 있습니다. 없애는 방법은 피벗 테이블 옵션에 들어가게 되면은 여기에 행 총합계 표시, 열 총합계 표시가 있죠. 이 체크를 해제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해제하고 싶다. 이것을 표시하고 싶지 않다. 그럴 때는 이것은 행에 대한 총합계가 되기 때문에 행 총합계 표시를 체크를 해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해제를 해주면은 이렇게 결과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열이 아니고요. 행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2번 총합계는 토익 점수에 대한 평균. 자, 여기 보면 평균 되어 있죠. 맞는 설명이고요. 자, 행 레이블 영역, 열 레이블 영역, 그리고 값 영역에 각각 하나의 필드가 표시되어 있다. 자, 조금 전 원본 데이터를 생각할 수 있다라면은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일단 행 레이블은 뭡니까? 이름이 되겠죠. 자, 행 레이블은 이름. 자, 그 다음 열 레이블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건 뭐예요? 학과죠. 전공. 열 레이블이 될 거고요. 그때 값 영역. 이 값은 뭡니까? 토익 점수잖아요. 그죠? 토익 점수. 됐습니까? 그래서 토익 점수는 이렇게 이동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게 맞는 설명이죠. 각각 하나의 필드가 표시가 된 거 맞고요. 자, 4번 행 레이블 필드를 이용하면, 자, 행 레이블 필드 여기 있습니다. 자, 성이 김씨인 사람에 대한 자료만 추출할 수 있다. 자, 여기 보시면은 필터링 할 수 있는 이 버튼이 있죠. 자, 이 버튼 클릭하면은 여기 있는 이 행 레이블의 이 값들을 필터링을 할 수 있습니다. 필터링 할 수 있는데 다양하게 필터링을 할 수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레이블 필터,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클릭을 하게 되면 레이블 필터가 보여지는데요. 거기서 뭐 같으냐 같지 않음 혹은 시작 문자라는 것이 또 메뉴가 있습니다.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시작 문자, 김으로 시작하는, 김이라고 입력하게 되면 김으로 시작하는 데이터만 또 추출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 맞는 설명이고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창 나누기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창 나누기 기능 어떨 때 이용합니까? 아래쪽 그림처럼 이렇게 나눌 때 이용을 하는데요. 보시면은 이 부분하고 이 부분 다 같습니다. 화면이 동일해요. 어떨 때 사용하냐면은 데이터 양이 상당히 많을 때, 자, 시트 하나가 있는데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여기 이 내용하고 뭐 비교해서 본다든지 하려니까 어렵더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누어 버리는 거예요. 쭉 나눠서 이제 여기서 하나의 시트를 다 위치를 이동해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는 제일 왼쪽 위에 있는 부분, 여기는 제일 오른쪽 아래에 있는 부분, 이렇게 서로 바로 한 개의 화면에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창 나누기는 데이터 양이 많아 필요한 데이터를 한 화면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서로 떨어져 있는 데이터를 한 화면에 표시하기 위해서 이용되는 기능이다. 개념은 이해를 하시겠죠. 자, 화면에 표시되는 창 나누기 형태는 인쇄 시에 적용되지 않는다. 맞는 설명입니다. 이것은 창 나누기라는 것은
이제 편리하게 작업하기 위해서 화면에서 보여주는 그런 설정 상태가 되는 것이지 인쇄하고는 무관하고요. 자, 2번 셀 포인트의 위치에 따라 수직, 수평 분할이 가능하다. 자, 창 나누기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가로로 데이터가 많고요. 또 세로로 또 데이터가 많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을 때는 그 제일 끝에 있는 데이터들, 뭐 이렇게 좀 멀리 떨어지는 데이터를 한 화면에 보기 어렵습니다. 이때는 어떻게 한다? 창 나누기를 실행을 하는 것이죠. 자, 보기에 가시면은 나누기 있습니다. 자, 클릭을 한번 해보십시오. 자, 현재 선택된 셀의 왼쪽 상단을 기준해서 이렇게 이제 분할선이 만들어집니다. 만일 이제 이 데이터하고 제일 끝에 있는 데이터하고 비교하고 싶다. 그럼 이렇게 분할되어 있는 오른쪽에 있는 이 데이터하고 이렇게 또 비교해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창 나누기 기능을 이용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가로 세로로 해서 수직 수평으로 해서 이렇게 나눌 수도 있고요. 또 다른 방법이 있죠. 여기서 두고 나누기를 하게 되면은 위아래로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평으로 이렇게 나눌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수직으로 나누고 싶다. 뭐 이렇게 또 나누면은 또 수직으로 해서 이렇게 분할이 되죠. 그래서 수평 수직, 뭐 또 수평 수직 되고 수평과 수직 따로따로 또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2번은 맞는 설명이죠. 셀 포인트 위치에 따라서 이렇게 세 가지 방식으로 분할을 할 수 있습니다. 3번 창 나누기를 수행하여 나누기 한 각각의 구역의 확대 축소 비율을 다르게 설정할 수 있다. 이거 아닙니다. 확대 축소 비율은 전체 모두 적용이 같이 됩니다. 별도로 따로따로 할 수는 없습니다. 나누기를 취소하려면 창을 나누고 있는 분할 줄을 아무 곳이나 2번 클릭을 한다. 자, 나누기를 취소하려면은 이 부분은 클릭을 해서 취소할 수도 있고요. 여기서 내가 수직이냐 수평이냐 선을 하나를 선택을 해서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 해당 선만 또 지워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